그날 밤 어머니의 장독대를 생각하다 언제 잠이 든지도 몰랐습니다. 눈을 떠보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푸르스름한 창문을 반쯤 감긴 눈꺼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을 한번 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도 피식 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장을 담근단 말입니까? 어머니가 계시던 그 볕잘 드는 마당도 없고 옹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을 뒤란도 없는 그저 삭막한 아파트의 베란다뿐인데요. 바람이 통한다지만 어머니의 장독대가 맞이하던 그 시원한 자연의 바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저 앞동 건물에 부딪혔다 돌아오는 메마른 바람뿐입니다. 게다가 글쎄요, 저는 장을 담그는 법을 모릅니다. 어깨 너머로 본 것이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메주를 씻으실 때 저는 옆에서 딴청을 피우기 바빴고, 어머니가 소금물을 맞추실 때 저는 그 짠내가 싫다고 코를 막기 일쑤였습니다. 그저 완성된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 그 결과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일까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숙제를 떠올린 아이처럼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그 깊은 맛을 재현하고 싶은 욕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제 실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쩌면 저는 그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해오셨던 그 행위 자체를 따라 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옹기를 닦고 메주를 씻고 햇볕을 쬐이고 비를 걱정하던 그 마음에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만져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사먹는 게 100번 낫지. 머릿속에서는 온갖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그래도 하는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작은 속삭임에 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처럼 커다란 옹기들을 줄 세울 수는 없겠죠. 그저 아주 작은 옹기 하나, 된장과 간장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은 항아리 하나면 족하다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에 가셔서 옹기 장수와 한참을 이야기하고 옹기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가며 골라오셨지만 저는 그럴 용기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하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 몇 번으로 전통 옹기, 소형 장독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크기별로, 모양별로, 가격별로 수많은 옹기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참 편한 세상이죠. 하지만 그 사진 속 옹기들은 어쩐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독대에 있던 그 옹기들처럼 햇볕에 그을리고 세월의 흔적을 입어 따뜻한 숨을 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반질반질한 공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 부엌에 가득한 플라스틱 용기에 비하자면 더 없는 친환경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메주와 소금도 주문했습니다. 국산 콩, 3년 숙성 천일염. 어머니는 그저 좋은 콩, 간수 잘 빠진 소금이라고만 하셨는데 요즘은 모든 것에 그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 앞에 커다란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스티로폼과 뽁뽁이에 둘둘 감겨온 옹기는 상처 하나 없이 매끈했습니다. 저는 그걸 조심조심 풀어서 베란다 한쪽에 놓았습니다. 햇볕이 그나마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텅 빈 베란다에 옹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인 모습이 어쩐지 좀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독대가 옹기들끼리 모여 작은 마을을 이룬 것 같았다면 이것은 마치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장을 담그는 날, 어머니는 말라를 챙기셨다고 했습니다. 정월의 첫말의 날, 그날 장을 담가야 맛이 달고 벌레가 안 생긴다고 하셨죠. 저는 달력을 뒤적여 봤지만
요즘 달력에 그런 것이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그저 인터넷으로 장 담그기 좋은 날을 검색했습니다. 손 없는 날이면 좋다고 합니다. 마침 며칠 뒤가 그런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부산하셨지만 저는 늦지막이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서야 겨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문한 메주를 꺼냈습니다. 비닐에 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메주처럼 지프로 엮여 있지는 않았지만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커다란 고무 대야를 가져와 메주를 담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지프로 만든 솔 같은 것으로 벅벅 문질러 닦으셨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도 되는 걸까? 에이, 모르겠다. 저는 그냥 수세미로 메주 표면의 하얀 곰팡이들을 살살 문질러 닦았습니다. 물이 금세 뿌옇게 변했습니다. 몇 번을 헹궈내고 나니 제법 깨끗한 메주 석살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고 베란다에서 잠시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다음은 소금물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소금의 비율. 어머니는 커다란 통에 소금을 붓고 물을 부은 뒤 계란을 띄워봐서 500원짜리 동전만큼 뜨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해내고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하나 꺼냈습니다. 커다란 통에 소금을 붓고 물을 저어가며 녹였습니다. 생각보다 소금이 잘 녹지 않았습니다. 팔이 아플 정도로 한참을 저어야 했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어 보았습니다. 계란이 그냥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 싱겁구나. 소금을 더 붓고 저었습니다. 다시 계란을 넣었습니다.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넣어야 하는 거야? 저는 조금 초조해졌습니다. 소금을 한 움큼 더 붓고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란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계란이 불쑥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동전보다 훨씬 크게 떠올랐습니다. 이런, 너무 짜게 됐나?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계란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또 물을 부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으려나. 저는 그 500원짜리 동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애매한 기준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척척하셨을까요? 수십 년의 경험이 손끝에 저울을 달아주셨던 거겠죠. 저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되길 빌며 소금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망으로 한번 걸러내어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항아리를 씻을 차례였습니다. 새 것이라 깨끗했지만 그래도 정성껏 닦았습니다. 안과 밖을 닦고 물로 여러 번 헹궈낸 뒤 마른 행주로 물기를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햇볕에 말렸습니다. 항아리가 햇볕을 받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마른 항아리에 물기를 뺀 메주를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작은 항아리라 메주 서너 덩이가 들어가니 꽉 찼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소금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메주가 소금물을 머금으며 잠기는 모습이 왠지 모를 경건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저도 붉은 고추 몇 개와 검은 숫조각 그리고 대추 몇 알을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쁜 것을 막는다고 하셨죠. 인터넷에서는 숯은 정화 작용, 고추는 살균 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쁜 애군을 모두 막아주길 바랐습니다. 그 편이 더 정겹고 무언가 간절한 기도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유리로 된 뚜껑을 덮었습니다. 요즘은 볕이 잘 투과되라고 유리 뚜껑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무거운 옹기 뚜껑과는 참 달랐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작은 장독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우 이것 하나 하는데도 반나절이 꼬박 걸렸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팔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한 해 두 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다 보면 어머니 손맛을 조금이라도 닮아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큰 옹기들을 닦고 옮기며 그 많은 매주를 해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저 당연하게 받아먹었던 그 장 한 숟가락에 이런 고단함이 숨어 있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40일 혹은 60일. 그동안 햇볕이 좋은 날에는 뚜껑을 열어 볕을 쬐이고 바람이 좋은 날에는 바람을 쐬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은 금세 저희 작은 장독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피곤에 지쳐 잠드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장을 담갔다는 사실조차 가물가물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길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굵은 장대비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으로 아파트에 들어서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머릿속을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장독. 저는 허겁지겁 신발을 벗어 던지고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유리 뚜껑 위로 빗방울이 세차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뚜껑 틈새로 비가 들어갔으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한밤중에도 비가 오면 고무신을 끌고 장독대로 달려가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고 와야 마음이 놓인다.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수건을 가져와 뚜껑 틈새를 꾹꾹 막았습니다. 그리고 행주를 가져와 뚜껑 위를 덮었습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어쩌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깟 장 조금 망치면 어떻다고 사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저인데 막상 제 손으로 담근 것이 빗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망가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처럼 자식을 키우는 마음처럼 온 정성을 쏟은 것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애틋함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음 날 해가 쨍쨍하게 났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새 덮어두었던 행주와 수건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유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후 하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짠내와 메주 냄새가 섞인 아직은 설익은 냄새.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비가 들어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듯 저도 옹기 주변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리 뚜껑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햇볕 많이 먹어라. 맛있어져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매주에게 말을 걸듯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장독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뚜껑을 열어 볕을 쬐게 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살짝만 열어놓고 장독은 조금 옆으로 옮겼습니다. 혹시 비가 오더라도 직접 들이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주말이면 옹기 주변을 닦고 장 상태를 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독 안의 풍경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소금물은 점점 짙은 호박색으로 변해갔고 메주는 물을 머금어 부드럽게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날카로운 짠내가 옅어지고 구수한 향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정말 장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마치 작은 생명을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외롭던 옹기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햇볕과 바람과 시간이 만나 소금과 콩을 전혀 다른 무언가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달이 지났습니다. 장을 가르는 날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40일에서 70일 사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60일을 채웠습니다. 깨끗하게 소독한 바가지와 국자 그리고 명포를 준비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액체, 바로 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드럽게 풀어져 뭉쳐있는 덩어리들, 된장이 될 것들이었습니다. 국자로 간장을 조심스럽게 떠냈습니다. 맑은 호박빛, 어머니가 그토록 기뻐하시던 그 빛깔과 조금은 닮은 것 같았습니다. 유리병에 간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메주 덩어리들을 모두 꺼내어 커다란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치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절구에 찌으셨지만 저는 그냥 위생 장갑을 끼고 손으로 주무르기로 했습니다. 메주 덩어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으깨고 치댈수록 점점 끈기가 생기며 된장의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아, 이 감촉. 뭉클하면서도 따뜻한, 살아있는 것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치대고 나니 제법 그럴듯한 된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소금을 살짝 뿌려 웃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된장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장은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며 제가 만든 그 간장으로 나물을 무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뚝배기에 물을 붓고 막 치댄 된장을 한 숟가락 풀었습니다. 어머니처럼 구수하고 깊은 맛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으로 만든 장의 맛이 궁금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었습니다. 두부와 파만 조금 넣었을 뿐입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모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짰습니다. 그리고 떫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고 구수한 맛, 가슴까지 따뜻해지던 그 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금물에 콩을 푼 듯한 얕고 설익은 맛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수십 년 내공의 어머니 맛을 기대한 걸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간장에 묻힌 나물도 맛보았습니다. 역시나 간장도 짰습니다. 깊은 감칠맛은 없고 그저 짠맛이 혀를 찔렀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겠죠. 저는 멋쩍게 웃으며 그냥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숟가락, 3숟가락. 밥과 함께 그 맛없는 된장찌개를 먹는데 짠맛과 떫은 맛 뒤로 무언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베란다에 내리쬐던 햇볕의 맛이었습니다. 비가 올까봐 조마조마했던 그 밤의 맛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뚜껑을 열어주던 정성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걸 해오셨던 어머니의 장맛을 그리워하는 저의 마음의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맛을 따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만의 맛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제 시간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맛. 저는 그날 그 맛없는 된장찌개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속이 이상하게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찌개만큼은 아니었지만 분명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의 작은 온기 속에서 그렇게 저희 서툰 된장이 천천히 익어갔습니다. 봄에 담근 장이 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을에 그랬듯 꽉 막힌 고속도로를 몇 시간이나 기어가다시피 달려 겨우 도착한 시골집은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에 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에 와닿는 도시의 그것과는 다른 냄새가 있습니다. 마당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말라버린 나뭇잎과 풀들이 뿜어내는 건조한 먼지 냄새,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 움직이며 만들어냈을 법한 그런 향기들 말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어머니의 장독대가 보입니다. 제가 베란다에 둔 그 작은 옹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묵직한 세월을 이고 선 저 옹기들. 그리고 아마도 저녁을 짓기 시작하셨는지 아궁이에서 나는 듯한 희미한 연기 냄새가 섞인, 집에 왔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는 그런 냄새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컸다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퉁명스럽게 할머니, 저 왔어요. 한마디 하곤 휙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전엔 공중공중 뛰어서 마당을 가로질러 할머니 품에 안기던 녀석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세월이란 게 참 섭섭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어머니는 마루에 나와 계셨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로 왔냐? 길이 많이 막혔지. 어서 들어오너라. 무심한 듯 말씀하시지만 그 눈가에 번지는 반가움은 숨기지 못하십니다. 저희 부부가 낑낑대며 차에서 명절 선물이며 짐을 내리는 동안 어머니는 이미 들어가 버린 손주 녀석들을 위해 부엌에서 무언가를 내오실 채비를 하십니다. 어머니, 그냥 좀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됐다. 너희도 피곤한데 저녁 먹기 전에 뭐라도 좀 먹어라. 늘 그런 식이십니다. 괜찮다고 앉아 계시라고 해도 당신 몸이 먼저 움직이시는 분. 그게 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저도 합니다. 짐을 대충 풀고 겉옷을 벗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방.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많은 세월의 냄새가 배어있는 곳입니다. 낡았지만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자개장, 빛바랜 벽지, 그리고 어머니 특유의 묵묵하고 따뜻한 채취 같은 것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집의 공기에 익숙해지려 잠시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자개장 위 벽 한가운데, 아마 예전엔 큼직한 가족사진이나 달력이 걸려 있었을 그 자리에 지금은 빛바랜 액자 하나가 걸려 있고 그 액자 모서리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종이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게 뭔가 했습니다. 빛이 바를 대로 발해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기 힘든, 붉은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분홍색이었던 것 같기도 한 그런 종이꽃 두 송이였습니다. 쭈글쭈글한 골판지로 만든 어설픈 카네이션.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을 흉내낸 골판지 끝은 풀이 말라붙어 너덜너덜해지기 직전이었고 꽃대를 감싼 초록색 테이프는 가장자리가 다 일어나서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정말이지 세월의 덮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희뿌연 먼지가 소미불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그러다 기억이 났습니다. 아, 맞다.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훌쩍 커버려서 말 수도 없고 방에 들어가면 나올 줄도 모르는 저 녀석들이. 정말 콩알만 하던 시절 유치원에서였을 겁니다. 5~6살쯤이었을 겁니다. 어버이날이었을 겁니다. 쭈글쭈글한 골판지를 오리고 붙여서 서툰 솜씨로 만든 카네이션. 제 가슴에도 하나 달아주고 아내 가슴에도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는 할머니 드린다며 두 손에 꼭 쥐고 왔던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버이날 선물.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걸 만들었어? 할머니 주려고? 영상통화를 하는 휴대폰의 화면 너머로 그 종이 카네이션을 들고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땐 찾아뵙지는 못하고
택배로 아이들이 만든 꽃을 보냈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 을에 이런저런 공예품들이 집안에 쌓여갑니다.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길이 녹아있는 것들이라 잘 보관하다가도 이사를 하거나 짐 정리를 할 때 부서지기도 하고 또 마땅히 놓아둘 곳이 없어지면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향집을 갈 때마다 흘깃흘깃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는 아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 그 위에 쌓여있는 먼지마저도 애틋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에겐 아이들의 분신이 아니었을까요? 내다 버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의 15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 아이들의 유치원 흔적은 졸업앨범과 파일에 담긴 그림 몇 장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일부러 꺼내지 않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그냥 접어놓은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시간과 함께한 낡고 빛바랜 카네이션. 어머니가 이 방에서 홀로 보냈을 수많은 밤과 새벽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쟁반에 식혜를 담아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기 서서 뭘 그리 보냐? 어머니, 저거. 제가 손가락으로 종이꽃을 가리키자 어머니는 제 시선을 따라오셨다가 아, 저거? 하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먼지가 저렇게 껴서 저걸 아직도 걸어두셨어요. 이젠 버리셔도 되는데 종이 쪼가리 다 됐구먼. 제 말에 어머니는 쟁반을 상위에 내려놓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긴 뭘 버려. 그래도 너무 낡았잖아요. 먼지도 많고 먼지야 털면 되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털어낼 생각은 없어 보이셨습니다. 어쩌면 그 먼지조차도 함부로 털어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저 꽃은 그저 손주들이 만들어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피부치인 제 자식들이 가장 작고 예뻤던 그 시절의 순간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기쁨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15년이 지나 먼지가 뽀얗게 쌓여도 그날의 그 기쁨만큼은 이 방 안에 생생하게 붙잡아두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 버리지 못하시는 거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그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식혜 그릇을 제게 밀어주셨습니다. 얼른 마셔라. 살얼음 동동 띄웠다. 니들이 좋아하는 거. 저는 말없이 식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과음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편의점에서 식혜를 사서 마시곤 합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식혜가 어쩜 그런 맛을 내는지 마실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식혜를 한 잔 마시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며 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식혜는 오래된 시골집 사발에 아무렇게나 담겨져 있는데 어찌 보면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맥주로 말하면 김이 다 빠진 것 같은 그런 맛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모금 더 마시고 나면 온몸이 치유되는 듯 합니다. 순하디 순한 맛인데 자꾸 마시고 싶어집니다. 엿기름과 쌀 그리고 맑은 물, 그 외엔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단순한 이 맛이 자꾸 나를 붙듭니다. 식혜를 한 그릇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마당에 나가 맑은 공기 속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싶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또 다른 어머니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정말이지 제 손바닥보다도 작은 아이들 신발 2켤레. 하나는 분홍색 샌들, 다른 하나는 파란색 운동화. 지금은 색이 다 바래고 고무는 삭아서 딱딱해졌을 그런 작은 신발 2켤레가 마치 어제 신었다가 벗어놓은 것처럼 나란히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도 안방에 저 카네이션처럼 세월의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 저 신발. 그때였습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의 한 조각이 가슴을 시큰하게 울리며 떠올랐습니다.
한때 우리가 참 바빴습니다. 아이들이 저 신발을 신던 그 무렵, 저 카네이션을 만들던 그 무렵, 저와 아내는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아니,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어린 두 남매를 도저히 돌볼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내라. 내가 여기서 키우마. 애들은 흙 만지고 커야 튼튼한 법이다. 니들 둘이서 아등바등 애까지 보며 살 생각 말고 얼른 자리나 잡아라. 내가 키워줄게. 그렇게 어린 두 남매는 이 시골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인 저희보다 할머니를 더 따랐습니다. 할미, 할미 하며 그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저 파란 운동화와 분홍 샌들을 신고 이 마당에서 흙장난을 치고 넘어지고 울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린 것들의 할머니이자 엄마가 되어 이 집에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저 신발장 위에 작은 신발 두 켤레는 그때 이 집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제 아이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벽에 걸린 저 낡은 종이 카네이션은 그렇게 할머니 손에 자라던 아이들이 꼬물꼬물 만들어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드렸던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장독대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묵묵히 쏟아 오신 정성의 상징이라면 저 낡은 카네이션과 작은 신발들은 그 정성을 다 바친 황혼역해 다시금 찾아온 행복과 보람의 증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어머니, 죄송해요. 힘들게 해드려서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쩌면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저희를 키울 때와는 또 다른 그런 행복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먼지 쌓인 카네이션과 먼지 쌓인 작은 신발 두 켤레는 어머니가 그 어린 손주들과 보낸 시간을 붙잡아두는 유일한 끈이었던 겁니다. 방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제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할머니, 와이파이 비번 뭐예요? 아, 인터넷이요. 휴대폰 데이터가 잘 안 터져서. 할머니, 이거 식혜 더 없어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그 쓸쓸했던 표정을 얼른 감추시고 환하게 웃으십니다. 있지, 있지. 부엌에 많다. 어머니는 빈 그릇을 들고 허리가 아프신지 아이고 소리를 내시면서도 기꺼이 기쁘게 방을 나서십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남은 식혜를 마저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걸린 저 낡은 카네이션은 그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저 작은 신발들은 그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저것들은 어머니가 기꺼이 온몸으로 다시 살아내셨던 어느 봄날의 증거였습니다. 먼지가 쌓일수록 색이 바를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나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일어나 아이들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야 임마, 너희들 신던 신발 아직도 저기 있다. 가서 봐봐. 에? 내 신발이 왜 있어? 니들이 여기서 할머니랑 살았잖아. 기억도 안 나냐, 이놈들아.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치 남의 이야기 듣듯 신발장 쪽을 쳐다봅니다. 그래, 너희는 기억나지 않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먼지 쌓인 채로 가장 빛나게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시골집. 어머니가 새로 내어주신 식혜를 마시는 아이들의 모습 위로 낡은 카네이션과 작은 신발 주인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두고 온 그 장독 생각이 나
저는 불쑥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번에 장을 담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옹기 하나 놓고 어머니께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군요. 그래? 네가? 네. 맛은 형편없지만요. 근데 비 오는 날엔영 잠이 안 오대요. 그 말에 어머니가 제 무릎을 툭 치시며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것도 자꾸 배워야지. 하다 보면 다 늘어. 그리고 어머니는 한참을 더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 누구나 들으면 할 수 있는 장 담그는 방법들. 하지만 묵묵히 되풀이되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하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